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저번 두 개 편에서 우리는 수익률 톱20 헤지펀드들의 매매 내역, 그리고 지난 편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페펜베르겐, 베일리 기포드 같은 아주 뛰어난 그런 헤지펀드들의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3편에서는요, 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기관들의 매매 내역을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기관은 바로 사이언 캐피털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이언 캐피털은 마이클 버리가 이끌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마이클 버리는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이 부동산 폭락을 미리 예측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까지도 만들어졌죠. 이 빅숏이라는 영화인데 혹시나 아직 못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이 마이클 버리의 그런 인사이트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S&P 500을 언더퍼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단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클 버리가 뛰어난 투자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2021년 2분기 이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의 탑10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1등이 테슬라인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이 테슬라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테슬라의 풋 옵션입니다. 이 풋과 콜 옵션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은 이 탑10을 같이 한번 보면은 테슬라, 페이스북, 미국의 장기 채권 ETF, 알파벳, 맥케슨, 크래프타인스, 월마트, 그리고 카디널 헬스, CBS 헬스, 그리고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테슬라와 이 장기 채권 ETF 그리고 ARKK는 이제 풋 옵션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그리고 맥켄슨, 크래프타인스, 월마트, 카디널스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입니다. 이거를 좀 유의하시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콜 옵션, 그리고 빨간색에 있는 거는 풋 옵션이다. 자, 콜 옵션은 뭐냐면 이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을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콜 옵션의 가치도 같이 상승합니다. 반면에 풋 옵션은 주식에 대한 풋 옵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풋 옵션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기관들은 이 포트폴리오 해치 차원에서 풋 옵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 거에 베팅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이제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풋 옵션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이클 버리가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풋 옵션, 이 주가가 떨어지면 이 가치가 올라가는 풋 옵션이죠. 그러니까 테슬라, ARKK, 그리고 장기 채권 ETF 이 세 개는 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하자면 이 마이클 버리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은 이 미래의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기대를 먹고 사는 이 성장주들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못 내는 기업들, 이 ARKK 펀드에 편입된 대부분의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양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이 현금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미국 장기 국채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장기 국채 ETF인 TLT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양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알파벳,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또한 이 월마트나 CVS 헬스나 카디널 헬스, 크래프타인즈 등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버리는 이 미국 시장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인플레이션이 오고 오를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뛰어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 빅테크 기업들,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경기 방어주들, 월마트나 CBS 헬스, 카디널 헬스는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설 감옥 리츠, 이 GEO와 CXW가 있는데요. 이 감옥 리츠도 신규 편입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신규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어요. 근데 물론 이 탑 10에 못 들어갈 만큼 비중이 적지만 다음 분기에는 얘네들이 비중이 더 늘어가면은 이 탑 10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정도로 비중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파브라이 펀즈입니다. 파브라이 펀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인도의 전설적인 가치 투자의 대가가 이끌고 있는 이 기관인데요. 보시면 1999년에 이 기관이 새로 나왔고요. 그때는 1밀리언 달러로 시작했어요. 총 운용 자산이. 근데 2019년 2분기에 그 자산이 580밀리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580배 이상 성장한 아주 대단한 기관이죠. 그리고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이 파브라이는 이 멍거와 버핏 스타일의 투자를 굉장히 지향합니다. 이 가치 투자를 굉장히 지향하고요. 연평균 13.3%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적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연평균 20년 동안 연평균 13.3%는 굉장히 대단한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도 13.3%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거니까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같은 기간 동안 이 다우 지수는 연평균 7%였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수익률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브라이는 버핏과 굉장히 친하고요. 이 버핏의 가치 투자를 굉장히 지향하는 대단한 투자가입니다. 보시면 이 파브라이의 수익률은 2004년부터 계속해서 S&P 500 지수를 뛰어넘는 그런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파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찰리 먼거와 되게 유사한데요. 보유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고요. 항상 기다렸다가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이 적정 주가가 왔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1등이 마이크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리치, 세리테지 그로스 프로퍼티즈,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나이스 홀딩, 이 나이스 그룹 있잖아요. 나이스 그룹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에델바이스 파이낸셜 서비스, 이게 인도의 금융회사인데요. 이제 에델바이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얘기하기 어렵지만 이거는 터키의 유통 이제 물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부동산 회사인 시노켄, 그 다음에 레인 인더스트리, 선택 리얼티 이렇게 갖고 있고요. 이 파브라이가 근데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스 그룹,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알리바바인데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스는 뭐 정말 박스권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리바바는 뭐 아시겠지만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 터키의 유통 물류 회사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노켄 그룹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일본의 부동산 회사인데 지난 1년 동안 16%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이제 금융회사인 에델바이스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이제 5%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 파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의 대가답게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분기에 비중을 확대한 거는 한국의 금융 인프라 서비스 기업인 나이스그룹, 그리고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 터키의 유통물류 기업인 레이사스 타시마슬릭 웨 로지스틱 티카렛, 발음이 뭐 잘못됐으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본의 부동산 기업인 시노킨 그룹, 이렇게 4개 기업을 크게 늘렸고, 사실 근데 이 4개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횡보하거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 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가장 비중이 큰 종목 역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당히 저평가인 상태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유일한 매도는 인도의 금융 서비스 기업인 에델바이스 파이낸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파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찰리 먼거와 투자 스타일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고 인내하는 그런 투자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본 이제 기관은 데일리 저널이라는 이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은 찰리 먼거가 사실상 이끌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보시면 이제 왼쪽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주주 구성인데, 이 1등이 16.25%의 워렌 버핏이죠. 그리고 찰리 먼거는 0.29%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버핏이 오른편을 맞지만 이 지분은 적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 데일리 저널의 주주 구성인데 3.62%는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찰리 먼거가 좀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인더펜던트 체어맨 오브 더 보드, 이사회에서도 주요 역할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일리 저널에 대해서는 찰리 먼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저널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대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데일리 저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파브라이 펀드처럼 보유 종목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더 적은데요. 5개밖에 안 됩니다.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알리바바,
US 뱅커, 그리고 포스코 이렇게 5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찰리 먼거는 항상 얘기해왔던 게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내를 하지 못한다.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이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그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를 하고 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찰리 먼거는 그러한 투자 방식을 굉장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종목이 굉장히 적은데 사실 이 시장이 좀 많이 비싸잖아요, 지금. 그래서 찰리 먼거의 기준에는 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의 기업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알리바바를 새로 매수했는데 알리바바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찰리 먼거 기준상 이제 알리바바가 이 적정 주가 대비 하회하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비중을 크게 늘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역시 찰리 먼거다. 포트폴리오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5개의 기업만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입니다.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가 이끌고 있는 기관입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찰리 먼거나 이 모니시 파브라이처럼 이 S&P 500 지수를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탑10 종목을 보면은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 ETF가 1등이고요. 이어서 월마트, 이머징 마켓 ETF, P&G,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펩시코, 코스코, 맥도날드, 알리바바 이렇게 10개를 갖고 있고요. 비중을 늘린 종목들을 보면은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ETF, 월마트, P&G, 존슨앤존슨, 펩시코, RLX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머징 마켓 ETF, 크로거, 크래프트하인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비고에다가 좀 큰 분류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경기 방어주,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 요 3개가 메인 테마입니다. 존슨앤존슨도 사실 헬스케어로 하긴 했지만 이것도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슨앤존슨이 단순히 제약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용품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방어주, 이머징 마켓 ETF, 필수 소비재 이렇게 3개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중을 줄인 종목들을 보면은 몬델레스, 그 다음에 SPY, 워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얼트라 다니엘스 밀렌, 제너럴 밀스, 코나거 브랜드스, 맥코믹, US 푸드 홀딩, 헐링 인그리디언스, 그리고 골드 트러스트 ETF 이렇게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좀 크게 분류해보자면 이 필수 소비재, 식품 쪽이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약국,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추종 ETF, 금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식품 쪽, 이 식품 쪽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줄였습니다. 저는 이제 브리지워터의 포트폴리오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좀 정리했는데 첫째는 일단은 레이 달리오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조정이 올 거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대표 시장 추종 지수인 SPY ETF를 정말 크게 줄였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좀 보는 거, 이거 이제 1번, 2번이 좀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월마트, P&G, 코스코, 맥도날드 등 경기 방어주의 비중이 정말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보다는 이머징 마켓에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머징 국가 ETF 비중은 크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시장 지수 ETF는 줄고 이머징 국가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는 이전부터 이 중국에 대해 굉장히 불리시한 이제 투자자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기도 보면은 이 중국 불확실성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나 RLX의 비중을 크게 늘렸고 그리고 식품 관료주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몬델레즈나 얼트라 다니엘스 밀렌, 그리고 제너럴 밀스, 코나가 브랜드스, 맥코믹, US 푸드 홀딩, 달리 인그리디언스 이 모두 다 식품 관료주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전략 매도 혹은 비중을 정말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경기 불안 해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iShares Gold Trust IAU ETF의 비중도 크게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좀 짧게 가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좀 부득이하게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2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마지막 3편에서는요.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이 팔로우업하고 있는 이 투자자 이 두 분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번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